안녕하세요. 알찬 방송 그리고 밝은 방송 여러분과 함께하는 최후의 오크의 경제 이야기입니다. 즉 이거 짚어보면요, 아베하고요, 이제 죽었죠, 고인이 됐죠. 아베와 또 그의 친한 찰떡 친구 누굽니까? 구로다 총재가 둘이서 10년 넘게 장기 집권하면서 엔화를 어마어마하게 풀어냈죠. 그것은 제가 볼 때 미래에 닥치게 될 미국 달러의 기축통화 패권 시즌2 화폐 전쟁을 대비해서 충실하게 저 밑에서 달러의 패권을 받쳐준 겁니다. 하지만 그동안 일본은 천문학적인 정부 부채를 가지게 되었죠. 아베노믹스는 결국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장기 디플레이션을 벗어나는데 아무 효과가 없다고 드러났고, 또 그래서 중간에 그만 정책을 바꿔라 이 아베하고 엄청나게 국내에서 다른 정치인들한테 공격도 많이 받았었지만, 아베와 구로다는 죽고 못 살아 하면서 장기 집권하면서 절대로 그 뜻을 굽히지 않았었습니다. 적어도 기축통화인 달러가 긴축 정책으로 돌아서지 않는 이상 자기들이 아무리 돈을 풀어도 전세계가 초저금리니까 문제없다라는 식이었죠. 그러나 이제 2022년도에 세계의 팬데믹은 터지고요. 또 기다렸다는 듯이 전쟁도 터졌고요. 또 기다렸다는 듯이 신냉전 기조로 반토막 디커플링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즉 미국과의 일본과의 금리차가 이제부터는 역으로 엄청나게 벌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 일본 역시도 자국 내 달러 자본이 해외로 다시 빠져나가는 유출이 일어나고요. 마침내 일본도 금리 정책에 같이 변화를 주어야 할 때가 왔던 거죠. 하지만 오직 일본 혼자서만 똥꼬집을 부리면서 위와 같은 핑계들을 대면서 지금까지 버텼고요. 그간 금리차 때문에 벌어졌던 일본 국채시장의 왜곡 현상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환율시장에서 엔화 가치를 방어하기 위해서 작년 내내 숱한 자본적 손실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렇게까지 자기 한 몸 희생해서 달러의 가치가 크게 떨어지지 않도록 밑에서 받쳐주었던 일본이죠. 그리고 동시에 미국과 일본의 금리차가 작년 한 해 그렇게 벌어질수록 엔화는 엄청 싸게 빌릴 수 있는데 다른 나라 선진국 가서 이걸로 투자하고 장사하면은 거기는 금리를 전 세계는 다 지금 미국 따라서 올렸으니까 이자를 높게 받을 수 있네? 국제적 투기자본들이 작년 한 해 훨씬 더 많은 엔화를 가져다 빌려다가 전 세계의 투자 자금으로 다 집어넣었습니다. 엔캐리 자금이죠. 그랬죠? 예. 즉 엔캐리 자금이 더욱더 활성화돼 갖고 세계 곳곳의 자본시장이 더 침투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부터 일본은 러시아의 에너지, 그리고 중국의 반도체 등 여러 교역, 무역에 있어서 엄청나게 크게 얽혀있는 나라라서 중국, 러시아하고 얼굴 붉히는 순간 우리나라 사드 효과는 저리 가라 할 식으로 일본도 굉장히 크게 타격을 입는 나라인데, 그런데 작년에 우크라전 빵 터지자마자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앞서서 가지고 미국 연합의 맨 선두에 앞장서서 스스로 행동대장 역할을 자처하였고요. 이건 역시 작년 내내 일본에 수입되는 러시아산 천연가스부터 해서 에너지 가격의 폭등을 가져왔고요. 또 중국하고는 금년 들어와서 무역량이 절단나면서 그러지 않아도 힘든 일본 경제를 스스로 더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금년 초에 기억나시나요? 일본 이대로는 정부 부채 빵 터져서 일본 곧 일본 망합니다. 막 유튜브에 그런 얘기, 부채가 어떻고 그런 얘기 금년 초에 나왔던 거 기억들 하시죠? 한때 유행이었죠? 유행 금방 사라지죠? 그 채널, 그 얘기도 이제 쏙 들어갔죠, 이제. 예. 결국은 이렇게 힘들었지만 결국 보니까 뭡니까? 작년 4월부터 본 것처럼 일본은 결국 그 대가로 뭔가를 받아냈죠. 그들이 밖에 되어 있었던, 제가 볼 때는 이미 10년 전부터 약속받은 것들인데 그것들이 효과가 드디어 드러나기 시작했죠. 금년에. 어떻게? 미국의 전폭적인 지원과 암묵적인 허용 덕에 작년 말부터 일본은 패전국에서 벗어나, 심지어 독일은 패망 이후 70년 넘는 시간 동안 꾸준히 사죄하고 배상하고 했는데도
그 못 벗어났던 그런 패전국의 오명에서 지금 벗어나서 다시 스스로 재무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시아 최강, 아니 중국 빼고요, 아니 세계 2위의 군사 대국이 되기 위해서 면죄부를 미국으로부터 얻어냈습니다. 이 아시아 국가들은 유럽하고 달리 미국에 대해서는 또 깨갱하면서 한 말도 못하는 입장들이라서 미국이 뒤에서 딱 버텨주고 찬성해주고 잘한다 북쳐주면서 일본이 이렇게 하니까 아무도 거기에 지금 반기를 못 들고 있죠. 즉 전범국으로서의 아시아의 그 전쟁 피해국들한테도 제대로 된 그 독일처럼 보상은커녕 오히려 그것을 자기들끼리 야 이쯤에서 퉁쳐 언제까지 지금 질질 끌고 가냐 새 시대 하면서 힘으로 다 무시하고 억지로 마무리 지으면서 역사적 결제를 끝내버렸고요. 불과 몇 달 만에 10몇 년 동안 20몇 년 동안 질질 끌어오던 문제 정말 금방 끝났죠. 사실 지금 다 계산 끝난 거죠 이제. 예, 안타깝지만 거기에 이제 오염수 방류를 묵인해주는 건 보너스고요. 더불어서 이제 한국, 중국 등에 밀리던 일본의 차세대 첨단 산업 분야에 있어서 미국과 유럽 등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작년까지만 해도 아유 이놈들 아직도 팩스 쓰고 택배 받으러 가면 도장 찍어줘야 그거 이제 넘기고 택배 정말 답이 없는 나라들이다. 코로나 때 무슨 저기 우리나라가 좀 전산으로 안 돼가지고 쿠폰에다 도장 찍고 진짜 원시 국가도 아니고 무슨 갈라파고스처럼 우리가 그렇게 흉보면서 저게 어떻게라고 생각했지만 앞으로 이만큼 달러 패권을 일본이 자기 몸 희생하면서 바쳐준 대신 그 대가로 차세대 반도체, AI, 저기 뭐 핵융합, 인공지능, 양자 컴퓨터 모든 것을 다 미국한테 앞으로 지원받기로 될 거다. 그러면은 얼마나 여기서 또 일어나면서 우리나라를 힘들게 하겠냐. 예, 작년부터 했던 얘기죠. 결국은 지금 어떻습니까? 6월달 지나고 상반기 지나보니까 지금은 이제 웬만한 뉴스들 봐도 아 일본이 달라졌다. 일본이 어쩌다 이렇게 잘 나가나. 전부 일본 부러워하고 있죠 지금은. 미국과 유럽 등의 지금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기술과 경제협력 등에 있어서 순조로운 출발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덕분에 일본은 불과 몇 개월 만에 아시아에서 몰락해가는 과거 선진국의 모습에서 이제는 향후 10년 동안 미래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고 잠재적 성장이 돋보이는 최강국으로서 이미지를 깜짝 변모했죠. 근데 이게 진짜 그렇게 이어지냐 어쩌냐는 봐야 됩니다. 한 번 더 경제 위기가 전 세계에 올 거고 기후 재앙이 굉장히 심한데 그 기후 재앙의 어떤 그 피해도 일본이 굉장히 많이 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지켜봐야죠. 어쨌든 그러나 일본은 언제까지고 지금처럼 엔저 정책을 고집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의 주제죠. 당장의 엔저는 그동안 같은 산업군에 겹치는 제품군들한테서 한국 등한테 밀리던 수출을 경쟁력 있게 만들어주는 좋은 효과도 일본한테 줬지만 역시나 위에서 우리가 기사들에서 본 것처럼 전체적인 일본 경제 상황을 볼 때 모든 나라들의 지금 물가는 다 높아지는 상황에서 일본도 굉장히 수입 많이 하죠. 특히 원자재 에너지. 수입 원자재 에너지 가격을 엄청 높이기 때문에 수출 경쟁에서 큰 재미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일본도. 최근 일본도 무역수지 반등이 나왔죠. 경상수지 흑자가 나오고 근데 이거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미국, 유럽, 한국, 중국 동시다발로 나오는 신호입니다. 상반기에. 왜냐하면 작년 3월에서 6월까지가 우크라 전쟁 때문에 가장 에너지 원자재 식량 가격이 가장 높게 치솟았던 때입니다. 그게 지금 상대적인 기저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결국 전체적으로 강한 경제를 만들려면 일본이 엔저도 너무 낮으면 안 돼요. 일정 수준 이상의 엔저는 용납해서는 곤란합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계속 막 145엔까지 뻥뻥 뛰게 용인하게 만들었던 가장 큰 일본의 변명은 워낙 장기적 디플레이션을 겪었기 때문에 일정 기간 이상 2% 이상의 인플레는 불꽃이 살아나는 걸 확인해야겠다는 건데 이미 그런 지 1년이 넘었고요. 이제는 국민들 고통이 도를 넘어서 아주 오랜만에 전 국민적인 최저임금 상향과 임금 인상 등을 단행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임금 인상은 또 몇십 년 동안 상품 물가 인상을 안 하고 디플레이션이라고 버티던 일본 기업들의 물가 가격도 상품 가격도
자국 내에서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가격도 그럼 우리도 이제 맘 놓고 인상해도 되겠네 하는 좋은 빌미를 제공해 주게 되죠. 이것이 임금 견인 인플레이션이라는 선순환 고리를 만들게 되면 인플레이션은 이제 일본에서 오히려 쉽게 꺼지지 않는 물가가 돼서 또 다른 골칫덩이가 될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지금 실제 미국이나 유럽, 영국 등이 IMF의 지원 사격과 함께 같이 순회 콘서트를 다니면서 주장한 바가 바로 임금 고용이 짱짱해가지고 이것이 인플레이션을 끌어올리는 그런 전조가 곳곳에서 전부 보이기 때문에 여기서 금리 인상을 멈춰서는 절대 안 되고, 또한 오히려 2025년 말까지, 내후년 말까지 금리 인하는 꿈도 꾸지 마라. 지금 유럽도 그러고 사방에서 그런 얘기, 지금 일본, 미국도 그러고 다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여기서 6월에 한번 쉬었던 미국으로서는 오히려 지금 야 보니까 미국 경제 굉장히 좋네. GDP 성장률이 1분기가 2.0% 나왔다니까 하면은 아 그래? 그럼 우리도 한 달 쉬었었는데 다음 달부터 이제 7월부터 금리 인상 더 하고 우리도 2년 동안 금리 안 내리고 유지해야겠네 하는 그런 구실이 또 하나 생겼죠. 그런데 이제 그런 징조가 심지어 일본에서도 똑같은 형상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일본도 역시 조만간 어떤 식으로든 정책의 변화를 주어야 할 때가 오는 건 인지상정이겠죠. 필연적이겠죠. 즉 시기적으로는 대충 보면 내년 상반기 정도가 제일 가능성이 높은 걸로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경제학자들이 어떤 여러가지 블랙스완을 가정하지 않은 일반적인 가장 보통 평균적인 가정하에서의 시기적 예측이고, 실제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미국, 좀 더 정확히는 연준이라는 기구 뒤에 숨어있는 배후 금융 세력이겠죠. 얘네들이 신호를 줄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신호는 언제 주냐? 기축통화 경쟁국들한테 가장 큰 피해를 주면서 가장 유력한 경쟁자들을 일시에 가장 확실히 무릎 꿇릴 수 있다라는 시점 타이밍이겠죠. 우리가 예전에 오락실에서 지금 나이 드신 분들 오락실에 가가지고 게임하면은 막 총쏘기 게임하다가 비행기 게임하다가 폭탄 한번 터뜨려야 될 텐데 폭탄은 한 3개밖에 없죠. 꼭 필요할 때 터뜨려야죠. 별 적 비행기가 몇 대 나오지도 않는데 터뜨리는 것보다는 보스도 나왔는데 적들도 엄청 많이 나와가지고 한 번에 폭탄으로 엄청나게 제일 많은 효과적인 효율적인 그런 타이밍을 노려야 되죠. 이 폭탄도 마찬가지란 겁니다. 이 신호도 그럴 때 주는 게 제일 효과적이겠죠. 그게 이제 언젠가 중국이 하반기에 경제 흔들리는 정도를 보고 하겠죠. 또는 지금 당장 제일 가까운 거는 8월 달에 이미 브릭스 체제 안에서 비록 그 위세는 미약하지만 세상 사람들한테 아주 불순한 사상의 씨앗을 전파할 수 있는 초반에 뿌리 뽑아야 되는 위험, 뭡니까? 즉 전 세계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한 거죠. 야, 전 세계 유일의 기축통화인 달러에게도 드디어 경쟁자가 생기는구나. 새로운 시대가 오고 있구나. 그런 이미지를 심어줄 수도 있겠다. 가만히 이제 8월 달에 중국이 그렇게 브릭스 발표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9월까지 한 달 정도 지켜보겠죠? 보고, 이거 별거 아니네? 아무도 인정 안 해주네? 하면 되는데, 돌아가는 꼴이 아무래도 여기서 한 번 좀 기세가 너무 살아나는데 좀 먹여줘야겠는데 하면 그때 좀 땡길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일단 미국, 영국, 유럽이 지금 같이 지금 7월부터 그 8월에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진돗개 1호와 같은 만반의 준비 태세 세팅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여기서 일본까지 불렀다는 점입니다. 어차피 이대로는 언젠가 지금의 금리 정책에 180도 변화를 줄 수밖에 없는 일본. 왜 그런가 위에서 살펴봤죠? 하지만 지금 당장은 미국, 유럽, 영국의 주장과는 정반대의 논리로 일본은 우리는 당분간 내년까지도 계속 초완화 정책을 유지를 하겠다 하면서 일본만의 마이웨이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사실 이렇게 주장하는 미국이나 유럽, 영국과는 정책상 전혀 반대되는 아무 관련성이 없는 나라가 일본인데 왜 이런 순회 콘서트에 일본의 중앙은행 총재를 불렀을까요? 그들은 지금 임금, 고용,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되려는 움직임이 보이는 가운데 여기서 더 금리 인상을 추진하고 고금리의 상태를 오랫동안 유지해야만
세계 경제가 제대로 돌아갈 거라고 세상 사람들한테 설교하고 다니기 시작하면서 동시에 또 전혀 다른 종파를 가진 이교도 일본인들을 불러가지고 그 역시 일본 역시도 자기들과 똑같은 문제점을 보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 이교도들 역시도 조만간 세례를 받고 자기들과 똑같은 종교를 가지게 될 거라고 은근히 세상 사람들한테 보여주려고 끌고 나온 겁니다. 즉 일본 역시도 언제든 자기들과 같은 정책적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있고 그로 인해서 나중에 엔캐리 회수 등의 부작용이 세계 경제를 직격으로 때리더라도 행여나 거기에 가만 보니까 이거 지금 중국 죽이려고 동시에 나서서 세계의 경제 폭탄을 터뜨리네. 그것 때문에 억지로 우리 새우등이 다 터지네. 라는 또 그런 생각을 작년에 열심히 한국의 최오쿠가 떠들고 구겐하임의 스콧 마이너스 씨가 떠들다가 스콧 마이너스 씨는 갑자기 세상을 심근경색으로 두어 달 뒤인가 떠나고 최오쿠는 여전히 잘 먹고 잘 살고요. 네. 죄송합니다. 쓸데없는 얘기해서 조금 힘들어서 제가 목이 힘들어서 떠들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금년에는 뭡니까? 금년에는 행여나 야 우리 서방 연합들이 다 같이 금리를 땡겨도 지금 이런 사정 때문에 각자 사정 때문에 땡기는 거지 중국 죽어라 땡기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뭔 일 터지고 어디서 뭐 세계 경제가 위축돼도 뭐 우리 의도를 불순하게 해석하지 마. 그리고 일본도 지금 전혀 일본은 우리하고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는데 보니까 일본도 앞으로 자기들도 이제 이런 조짐이 보이면 어쩔 수 없이 그때 가서 자기들 정책을 선회할 거야. 그렇죠? 그래서 오늘 불렀습니다. 우에다 씨 얘기 좀 해주세요. 얘기하면 자 들었지? 그러니까 만에 하나 일본도 갑자기 그렇게 돌아서면 괜히 또 그 전부터 야 맨날 유럽하고 일본하고 미국이 어깨동무 팔짱 끼고 중국 죽어라 하더니 쟤네들 한 몸으로 움직이는 거 보니까 노렸구만. 그런 얘기 안 나오게 하려고 지금부터 밑밥 까는 겁니다. 예. 행여나 거기에 다른 의도가 숨어 있는 건 아니고 지금의 경제 상황 속에서 그 누가 와도 어찌할 수 없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될 거라고 지금 사람들한테 이렇게 홍보하고 다니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따지면 우에다 씨는 이러한 자리가 굉장히 불편할 거라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예전부터 해외에 유학을 가가지고 자유주의 경제학파의 신문물을 몸으로 받아들였던 사람이 우에다입니다. 그동안은 구로다 밑에서 평생 미국 밑닦기식 그런 경제 정책으로 은근히 일본이 그렇게 나가는 게 자기가 그 젊은 시절 배웠던 신문물에 의하면 은근히 마음에 안 들었을 텐데요. 이제는 정작 자신이 그 후임이 되어서 물론 아까 우리가 부총재 본 것처럼 이러한 초완화 정책을 직접 구로다 밑에서 설계했던 놈이 부총재로 있으면서 이 사람 뒤에서 매의 눈으로 감시는 하고 있지만 이제는 어쨌든 우에다가 그 후임이 되어서 그 역할을 해내야 합니다. 똑같이 구로다처럼. 자기 하기 싫은 걸 억지로 안 맞는 옷을 입고 있는 거죠. 그러던 와중에 이제 이 미국하고 유럽하고 영국 일진놈들이 불러가지고 우에다한테 야 이제 니네도 이제 우리랑 같이 다녀야지 일본도 하면서 일진 모임에 끼워주겠다고 굉장히 축켜 세우는데 이 똑똑한 우에다 씨가 자리의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세계 언론들 프레스들 앞에서 일본 금융정책의 지난 과오를 가만히 보면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고 왜냐하면 계속 고용이나 뭐 견인 이런 것 때문에 인플레를 계속 지금까지 금리를 땡겨갖고 앞으로도 땡길 수밖에 없다. 자기들이 그렇게 한창 얘기를 하고는 일본도 한마디 해보시면 일본은 우리는 그런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이랬는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도 앞으로 그래야 될 것 같네요 라고 얘기를 하라는 건 뭡니까? 일본 참 바보 같은 놈이네. 세계 언론들 앞에서 지난 과오를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잖아요. 그래서 언젠가는 앞으로는 그 과오를 바로 잡을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우리도라고 고해성사를 억지로 시키면서 스스로의 무능을 미리부터 인정해야 하는 아주 자존심이 상하는 우스운 역할이 주어진 셈인 겁니다. 심지어 누군가의 뇌피셜에는 이러한 일본 은행의 움직임도 지금까지는 누군가 시켜서 한 건데 예 그렇죠. 즉 아무리 일본의 국운을 위한 큰 흐름 속에서 벌어지는 작은 일이라 하더라도 엄연히 한 국가의 중앙은행 총재인 그로서 일면 자존심이 무척 상하는 일이 아닐까 저는 싶습니다. 이쯤에서 우리의 친구 우에다상에 대해서 어떤 인물인가 한번 알아볼까요?
1951년생이고요. 시즈오카현 출신이고요. 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에 나온 첫 경제학자 출신 총재입니다. 정치적 논리에 의해서 일본의 그 말도 안 되는 억압되고 경직된 관료주의 사회 안에서 관료 출신이 아니고요. 이 사람은 경제학자 출신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힘든지 알겠죠? 도쿄대 경제학부에서 공부하고 미국 MIT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그 당시 박사학위를 받을 때 미국의 벤 버냉키 전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연준 의장과 비슷한 시기에 동문수학했다고 합니다. 두 사람 다 지도교수가 누구였냐? 스탠리 피셔 교수인데 논문 지도를 받았는데요. 이 피셔 교수는 미국 정부 그 경제계에서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실제 그 연준 부의장으로 재직을 했고요. 근데 이 사람 학파는 뭐였냐? 경제 논리는 개인의 합리성을 인정하고 경제적 자유를 존중하는 뉴 케인지언 학문을 발전시킨 사람이라고 합니다. 즉 이런 식으로 큰 세력과 큰 정부들이 전 세계의 경제를 마음대로 이렇게 막 좌지우지하면서 끌고 가는 거는 정말 잘못된 경제 논리고 모든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존중해주는 그런 신자유주의 학파에서 제대로 경제 학문을 사사받고 거기서 논문까지 쓰고 지도교수 밑에서 경제학자 출신으로서 딱딱한 일본 관료주의자도 아니고 이런 사람인데 지금 이런 꼭두각시 노름을 자기가 하게 되니 지금 얼마나 지금 답답하겠습니까? 예. 일본의 벤 버냉키라고 생각해도 된다. 인터뷰 온화한 학문적 발언을 잘하지만 결단력도 있다. 뭐 이런 평가도 있다고 하고요. 즉 애초에 극심하게 경직된 일본 관료주의 사회와 이 우에다와는 어울리지 않는 인물이죠. 그는 미국 유학파이자 관료가 아닌 경제학자 출신으로 젊은 시절 미국 유학을 할 때 벤 버냉키와 같은 스승 아래서 동문수학하기도 했으면서도요. 그 학파는 개인의 합리성과 경제적 자유를 존중하는 뉴 케인지언 학파였습니다. 애초에 개인성을 철저히 죽이고 톱니바퀴의 일부처럼 돌아가는 일본의 조직사회와 관료주의와는 잘 맞지 않는 인물로 보이네요. 거기에 지난 시절 아베와 구로다가 미국의 기축통화 세력 아래서 바로 작년까지도 자국의 주체성과 독립성을 떠나서 미국에만 의지하고 충성을 다하는 모습이 그동안 내심 이 사람 마음에는 안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꼭두각시 역할을 4월부터는 우에다 자신이 직접 충실히 해내야만 하는 입장이 되어버렸죠. 거기다 갑자기 이번 6월 말에 7월 초에 순회 콘서트에 갑자기 초대돼 가지고요. 지금 위에서 지적한 것처럼 그들의 선전부대 역할을 해주는 시기 되었으니 겉으로는 유연해 보이는 이 양반이 개인주의와 자유주의를 사랑하던 그의 학자적 자존심을 볼 때 속으로 이런 꼭두각시 노름을 역할을 시켜주면 얼마나 당혹스럽고 내심 속으로 괴로웠을까요? 순전히 제 뇌피셜입니다. 재미로만 봐주세요. 이거 보시죠. 이 일진들이 모여갖고 뭐라고 하네요. 뭐라고 하나 봤더니 야 오늘부터 너도 우리 팀 해라. 근데 축하 파티 할 건데 축하하게 네가 빵 좀 사올래? 말만 일진에 껴주면서 빵 셔틀 역할 시키는 거죠. 자존심 상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소제목은 이겁니다. 힘들 때 웃는 게 진정한 인류다. 이왕 이렇게 된 거 눈물의 똥꼬쇼를 보여주마. 눈물의 똥꼬쇼는 혹시 모르는 분들이 있을까 한데 예전에 인터넷에서 밈으로 유행했던 건데 이렇게 우리 그 국가대표 태권도 국가대표 출신 우리 멋진 이동준 씨가 이분도 태권도 연맹하고 좀 싸움이 붙어서 좀 불우한 과거가 있던 분이죠. 원래 정말 멋있는 사람이었는데 국민적 영웅이었는데 어쨌든 얼굴이 잘생겨서 나중에 연예인이 됐는데 좀 생활이 좀 잘 안 풀릴 때 지방의 한 나이트 그런데 야간에 거기 출연하면서 현수막이 환상의 똥꼬쇼 뭐 이런 게 붙어가지고 이 사람의 흑역사로 남아있는데 위에다가 눈물의 똥꼬쇼를 보여주기로 한 겁니다. 지금부터는 만담 타임으로 들어가보겠습니다. 상당히 거북한 시간이 되는데 좀 참아주시고요. 스낵 콘서트가 있기 전날 밤에 파월이 우에다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파월입니다. 이봐 우에다. 자네가 취임한 지도 이제 거의 2달 되었는데 우리 아직 진솔한 얘기도 못 나눠봤지? 그동안 다들 나름대로 굉장히 바빠가지고 야 이번에 여기서 우리 그 유럽의 라가르드랑 영국의 베일리랑 우리가 유럽에 이제 뭔 포럼이 하나 있어.
여기서 지금 마침 다 모였거든 우리. 근데 지금 너 뭐하고 있냐? 너도 지금 날라오면 어때요? 지금 비행기 타고 몇 시간 걸려? 한 거죠? 위에다가 얘는 지금 속으로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별로 이런 노름에 끼고 싶지 않죠? 말에 살짝 가시가 돋칩니다. 위에다가 대답합니다. 내가 말이요? 그 자리에 거긴 어차피 다들 모여서 뭐 인플레가 안 잡히고 있으니까 세계적으로 이제 앞으로도 금리 인상을 계속해야 한다고 서로 입맞추는 자리 아니요? 난 보시다시피 지금 바로 엊그제까지만 해도 지금 일본에서 완화 정책을 고수하면서 초저금리로 엔화 약세를 이어가겠다고 나 지금 언론 앞에 선언한 사람이요. 근데 내가 거기 왜 가요 지금? 무슨 지금 왜 토트넘 응원석에 레알 마드리드 팬을 불러요? 하는 거죠. 이제 파월이 얘기합니다. 뭘 또 그렇게까지 딱딱한가 자네. 이번에 우리 미국이랑 유럽 그리고 영국까지 지구촌 경제계에서 제일 좀 힘있는 우리 일진 제일 큰 대가리들이 모이는데 자네도 이제 우리 팀에 껴주려고 좀 우리하고 이제 이렇게 언론에 나가면 딱 세계 4대 경제국으로 격이 맞잖아. 자네 격 좀 높여주려고 그러는 거지. 자네 생각해서 특별히 한번 보자고 하는 거라고 합니다. 자, 옆자리에 있던 라가르드가 끼어듭니다. 지금 스피커폰이죠. 그래요 우에다 씨. 이번에 다 같이 모처럼 모여갖고 얼굴도 좀 보고 친목도 다지자고요. 저 유럽의 라가르드예요. 아직 얼굴 못 봤죠 우리. 그간 말씀 많이 들었어요. 예전에 저기 미국에 MIT 계실 때도 유명했었다면서요. 저도 사실 미국 유학파 출신이에요.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닌데요. 언젠가 시간이 되면 제가 이제 예전에 제닛 옐런에 대해서는 거의 인물 탐구식으로 한 번씩 이렇게 제가 짚고 넘어가죠. 예전에 옐런에 대해서 한번 한번 재밌게 그 사람 인물에 대해서 인물 탐구 한번 했었죠. 라가르드로 한번 해야 되는데 제가 이 삼선 짬뽕이라고 딱 집어갖고 얘네들이 일진파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라가르드 역시 미국 유학파예요. 그래서 어떤 그 유럽 경제계에서 거기에서 제대로 된 정통 코스가 아니라 외부에서 날라온 유학파라서 거기서 지금 유럽은행 총재 자리까지는 올라가기 힘든 사람입니다. 외부인이에요. 자기 그 위에서 끌어당겨주는 선배나 조직이 없는 사람이죠. 근데 사실은 그때 완전히 친미파가 된 거죠. 학창 시절부터.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사람을 여기다 앉혀놓은 건데 언제 기회가 오면 하겠습니다. 다시 만담으로 돌아가서 반갑죠. 자기도 미국 유학파인데 우에다도 MIT 계실 때 유학파라고 하니까 이번에는 보니까 일본에서 기시다 총리도 그렇고 우에다 씨 당신도 그렇고 좀 제법 놀 줄 알고 술도 좀 많이 먹고 잘 먹는다는 남자들이 일본에서 나와서 참 다행이에요. 그전에는 솔직히 다들 너무 일본 애들 좀 딱딱하고 말도 안 통해서 좀 친해지려고 해도 일본 대표들하고는 좀 대면대면 했거든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 호텔방에 물론 영국의 베일리 총리도 같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끼어드네요. 여보쇼, 나 영국의 베일리요. 우리 이미 한 호텔에 지금 모여 있으다. 응? 듣자 하니까 우에다 당신도 기시다처럼 술 좀 마신다며. 얼른 일이 날라와요. 우리끼리 좀 밤새 얘기도 하면서 좀 회포도 좀 풀고 합시다. 좀 친해지자고요. 이 베일리 총재 대단한 사람이죠. 어떤 의미에서 대단하냐면 작년 9월에 영국 길트체 날라가면서 그 이후에 이제 막 전 세계적인 환투기 세력부터 해갖고 그 투기 세력들이 다 몰려들었고 어떻게 헤쳐먹을까 하고 있을 때 괜찮은데 우리는 멀쩡한데 맨날 언론 인터뷰 나올 때마다 다음번에 뭐 며칠 뒤에 정책 발표하기로 되어 있는데 뭐 두렵지 않으십니까? 우리 멀쩡한데 뭐 거의 노홍철급입니다. 이분 인터뷰할 때 보면은 아무렇지 않은데 난 진짜 괜찮은데 하면서 좀 재밌는 사람이에요. 아무튼 베일리 총재 이렇게 말한다. 또 라가르드 총재가 또 말합니다. 그래요, 참 우에다 씨 삼선 짬뽕 좋아해요. 우리 일진 팬들 단톡방이 있거든요. 카톡 아이디가 뭐죠? 지금 초대할게요. 이런 얘기도 죄송합니다. 자, 우에다 씨가 대답합니다. 내가 중국 음식은 좋아합니다만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일본은 환율 시장에 집중하느라고 좀 바쁩니다. 뉴스들 보셨죠? 6월 말의 얘기입니다. 지금 호의는 고맙지만 내가 여기 일 마저 보고 거기 회의 첫날엔 내가 늦지 않도록 밤 비행기로 새벽 비행기로 날아갈게요. 지금 전 여기서 하는 일이 많아서 모두 그때 봅시다. 참 그리고 저는
카톡 안 씁니다. 라인 씁니다. 일본에서. 그럼 안녕 하고 끄는 거죠. 좀 까칠하게 나오죠. 예, 지금 파월 표정 좀 안 좋습니다. 라가르드 좀 표정 안 좋죠. 왠지 이 양반 우리 생각만큼 좀 호락호락 할 것 같지 않은데 이번에 좀 불러가지고 말이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기 제가 비유한 것처럼 우리 일진 무리에 끼워줄게. 근데 좀 축하빵은 네가 좀 사와야지 하는 것처럼 그 언론들 앞에서 조금 웃긴 모습이 보이더라도 자기들 시킨 대로 좀 얘기 좀 풀게 만들려고 했는데 위에다가 머리가 잘 돌아가죠. 베일리 은행 총재는 재밌다네요. 이 사람 말은 난 좋은데 나 이런 캐릭터가 좋더라 하고 웃네요. 이 사람은. 죄송합니다. 거듭. 즉 언제든 미국과 유럽은 중국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다시 한번 작년처럼 동시 브레이크를 밟을 수도 있다고 곳곳에서 밑밥을 깔고 있는 게 현재 상황이고요. 여기에 일본까지 가세시켜서 일본도 갑작스런 정책 선회로 세계에 급작스런 채권 신용 충격을 가져올 수도 있는데 그건 역시도 일본이 나빠서가 아니라 이처럼 어쩔 수 없는 각국의 사정 때문에 일본도 앞으로 어쩌면 살기 위해서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미 슬슬 사람들한테 꼬리를 보여주면서 밑밥을 깔려고 부른 겁니다. 전화 끊고 지금 우에다씨 혼자 지금 씩씩거리면서 뭔 생각하는지 들어볼까요? 마음에 안 드는 자식들. 또 나를 꼭두각시 세워갖고 지들 선전대로 쓰려고 하는구만. 우리 일본이 어쩔 수 없이 니네들 편에 서기로는 했지만 덕분에 나만 세계 사람들 앞에서 또 꼴만 우스워지겠군. 지금까지 내내 저들의 손발이 되어주느라고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펴면서 심지어 우리 일본의 장기 국채금리 수익률 곡선을 보면은 말도 안 되게 웃기게 왜곡되어서 그런 상황에서도 계속 엔저 약세를 고집해 왔는데 무슨 얘기냐면 이 차트 하나 보시죠. 이게 지금 일본의 국채금리 수익률 곡선입니다. 자기들이 지금 자기들만의 엔저 정책을 고집하면서 경제를 제대로 잡아가고 있다고 변명을 하면서 10년물 금리에 대해서 YCC 커브 정책을 폈지만 여기 보시면 풍선 가운데 실로 묶은 것처럼 그거 하나만 잡히고 나머지는 이미 부웅 떠갖고 안 잡히면서 이렇게 솟아오른다는 겁니다. 얘네들이 잡고 있는 이 YCC만 잡고 있는 여기만 이렇게 가고요. 나머지 국채들은 나머지 이제 만기 연장이 다른 만기가 다른 국채들은 이런 식으로 뜨고 있는데 이게 지금 노란색이 작년 12월에 이랬고요. 금년 1월에 와가지고는 이렇고요. 지금 금년 1월에 와서는 이런 식으로 보라색 위에 있는 것들처럼 즉 이 정책이 전혀 먹혀들지 않고 웃긴 꼴만 나오고 있고 아무런 실질적인 효과가 없는 논리가 말이 안 되는 자기들이 정책을 고집하고 있다는 게 이 지금 수익률 곡선의 이 왜곡 현상 여기 지금 끈으로 이렇게 묶은 것 같이 여기만 폭 들어간 이 차트만 봐도 나온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또 거기까지 나보고 날아가서 니들 원하는 대로 국제 무대에 서가지고 시킨 대로 너네가 써준 대본 따박따박 읽으면서 아이고 보니까 그동안 우리 일본만 혼자서 세상 경제 모르고 혼자 고집 피우다가 이렇게 우리 스스로 지금 사면초가에 갇혔네요. 그런 식으로 인정하면서 무능하고 우스운 꼴을 보이라고 이게 다 누구 때문인데 화가 나죠. 더구나 학자로서 관료라면 그런가 보다 하지만 이런 거 누구보다도 많이 하는 경제학자 출신이고 한데요. 일본이 살기 위해서 지금까지 저들한테 붙을 수밖에 없다는 건 나도 잘 알고 아니까 내가 지금 이 역할을 하지만 그래도 지들 뜻대로 생각도 없는 인형처럼 춤추주려니까 정말 내가 자존심이 너무 상하죠. 세상을 소나기에 놓고 맘대로 쥐락펴락 한다고 생각하는 이 오만한 백인 새끼들 죄송합니다. 겉으로는 친구라고 하지만 막상 속으로는 나를 동양의 하찮은 꼭두각시로 보면서 한 단계 아래로 깔보고 있는 걸 내가 모를까봐 내가 말이야 MIT 있을 때도 얼마나 인종차별을 얼마나 실감나게 겪어본 사람인데 지금 화가 나죠. 결국 회의가 열립니다. 이게 언제적 회의가 열리냐면 6월 28일에 포르투갈에서 22 포럼이 열리는데 이때 패널로 초대된 사람들이 이 네 사람입니다. 우에다까지 해서 여기에서 이제 뭔 얘기하냐. 당연히 미국은 우리 경제가 생각보다 강력하더라. 그래서 내년에도 연준 목표인 2%대 인플레이션 도달은 어려울 거다. 우리의 긴축 사이클은 굉장히 장기화될 것 같다. 얘기하고요.
파월, 라가르드, 베일리 모두 모여가지고 자기네들 경제는 강력한 회복력을 보이고 사실 영국은 그러지도 않아요. 그리고 노동시장은 굉장히 과열됐으며 이 전 세계가 다 이렇게 간다 이거죠. 인플레이션 상승 압박이 상당하다. 입을 모았다. 세 명이서. 그러면서 영국은 빅스텝까지 했는데 영국 괜찮겠습니까? 물어보니까 우리 가벼운 경기 침체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그래도 경제는 살아날 겁니다. 자신하고요. 그리고 우에다는 여기서 뭔 얘기를 하나 들어봤더니 이날 토론에 함께한 우에다는 일본의 물가 상승률은 우리는 2% 미만입니다. 그걸 원하고 있습니다. 만약 내년에 2%를 상회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도 어쩔 수 없이 고집버리고 금리를 올릴 수도 있겠네요. 라고 정책 선회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그렇죠. 그 얘기하라고 지금 여기다 부른 거니까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겠죠. 바로 그 전날 며칠 전에는 택도 없다. 우리는 계속 초완화 정책으로 간다 해놓고 바로 하루 이틀 만에 유럽으로 건너와서 기자들 앞에서는 이런 식으로 가면 우리도 조만간 1, 2분기 안에 금리를 올려야 될지도 모르겠네요. 자기가 얘기하고도 쪽팔리겠죠. 자, 파월 의장은 또 그 이후에 그 다음날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스페인 중앙은행 컨퍼런스 거기에서도 가가지고 또 뭔 얘기를 하냐. 우리는 연말까지 금리를 2번이나 그 이상 올리는 게 적절할 것으로 이미 예상한다. 왜? 미국 경제 너무 멀고 고용시장 너무 짱짱해서 인플레이션 고착화된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 선진국들이 다 그렇게 보고 있다. 그렇지? 우리 뭐 나중에 중국 죽이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오해는 하지 말어. 그 얘기죠. 그리고 심지어 우리는 필요할 때 연속적으로 금리를 2번 연속 올리는 것도 여전히 가능성이 있다. 그 얘기합니다. 라가르드 총재도 열심히 또 여기저기 가서 썰을 풉니다. 향후 추가 인상을 할 수 있다 하고 22 총재가 임금 인플레 악순환으로 우리는 그렇게 돼야 된다 얘기하는 거고요. 또 그 22 안에 또 다른 수석 이코노미스트도 향후 2년 이내 2025년 말까지는 금리나 절대 꿈도 꾸지 마라. 또 한번 경고하고요. 영국도 여기저기 여러 나라 가가지고 영국 인플레이션이 가장 G7 중에 높은데 자기들 잡아야겠다. 자, IMF가 빠지면 안 되죠. 이번에 그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할머니 제사 있어갖고 못 왔고요. 부총재 제가 작년부터 지목했던 떠오르는 차기 IMF 미국의 꼭두각시 역할을 하는 지금 차기 키워주는 인물이라고 이 이쁜 아줌마 제가 여러 번 지금 출연시키고 있죠. 이번에도 역시 중요한 자리에 이번에 부총재가 나왔습니다. 고피나스 씨가. 그래서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그 회의에서 시장이 너무 빨리 중앙은행들의 기준금리 인하를 반영하고 있다. 오랫동안 높은 금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금리 인하할 거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빨리 그렇게 안 내려갈 겁니다. 자꾸 또 얘기하고 다니고요. 그래야만 세계 경제가 살아납니다. 내가 전 세계에 다 지금 어디 나라에서 경제 운영 잘못해서 부도난다 하면 IMF 기금 빌려주면서 싹 점검해가지고 니네 살아나려면 내가 시킨 대로 해. 이거 자르고 저거 자르고 요거 해. 할 정도로 말이야. 전 세계 그 잘못된 나라의 경제를 다 내가 손봐주고 다시 다 지적하고 재건할 정도로 그렇게 세계 1통 1티어 경제 전문가인데 IMF 수장인데 내가 그렇게 말하면 그런 줄 알아야지. 맞지? 하는 거죠. 그리고 우에다도 이 자리에서 그날 그들을 거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재밌는 건 이제부터죠. 하지만 이날 그의 발언은 조금 결이 달랐습니다. 그냥 저렇게 시킨 대로 얌전하게 똑같이 얘기해주면 됐을 텐데 지금 우리가 쭉 살펴본 것처럼 이 사람 배알이 심히 꼴려있죠. 자존심이 많이 상하죠. 뜻밖의 자조적인 대답들과 농담 같은 답변을 섞어가지고 눈물의 똥꼬쇼를 한 겁니다. 그래서 기자들한테서 아주 재미있는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았다라는 기사입니다. 6월 30일 기사입니다. 6월 30일 기사. 세계 최고의 웃기는 짬뽕 중앙은행장이다. 일본은행 우에다 가즈오 총재. 이런 기사가 나왔네요. 뭔 얘기냐? 봤더니 이색 답변으로 좌종을 여러 차례 복속해야 했다. 시종일관 엄숙함을 유지한 다른 나라의 중앙은행장들과 달리 농담을 건네는가 하면 스스로 자주 섞인 답변으로 내가 못나서 그렇죠 뭐 하는 그런 답변으로 주변을 빵빵 터지게 만들었다. 즉
구체적으로 살펴보니까 취재진이 최근 엔화가 약세인 원인이 뭐냐 하니까 다른 3명의 중앙은행장들을 바라보면서 통화가치는 외부 요인에도 영향을 받는다. 여기 오신 3분도 엔주에 큰 영향을 끼쳤다라고 얘기를 했다. 또 여유롭게 농담을 건네기도 했다. 통화정책이 지금 중앙은행장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효과를 빨리 볼 때까지는 계속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저 사람들이 말하는 그 효과를 보이기까지 뭐 2년이 앞으로 더 걸릴 거라고 하는데, 우리 우에다 씨는 생각이 어떻습니까? 물어보니까 웃으면서, 야, 내가 예전에 일본에서 심의위원장을 맡던 25년 전에 그때 기준금리가 우리 일본이 0.2, 0.3이었는데 현재는 그때 맞춰보자 했는데 25년 지났는데 아직 마이너스 금리 제로금리다. 정책이 효과를 내려면 내가 내 경험 보니까 25년 걸리지 않겠냐? 자네들 뭐 2년? 택도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대답해가지고 빵빵 터지게 만들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디지털 전환이 느린 일본 상황을 스스로 이제 자학 개그를 하면서, 야, 듣자니까 다른 중앙은행들은 디지털 화폐도 추진한다고 하대요. 근데 우리 일본은 오히려 시대의 역행에서 반대로 내년에는 새 지폐를 출시해가지고 신뢰를 끌어올릴까 합니다 하고 이런 얘기를까지 했다고 하고요.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자, 요거를 이해하기 쉽게 이 눈물의 똥꼬쇼가 실제 어떤 내용이었는지 다시 한번 만담으로 정리를 하고 오늘 얘기를 끝내겠습니다. 자, 그 기자회견장에서, 자, 이번에는 특별히 일본 중앙은행 총재님께서 먼 길을 오셨는데요. 그분 말씀도 들어볼까요? 자, 누가 질문해 보실래 하니까, 역시 저기 아시는 분은 아시죠? 이 기자분 누군지? 이런 중요한 회견장에 항상 몰래 잠입해서 찔러보는 우리의 얼케이, 스파이 얼케이 알고들 계시죠? 예. 이분이 질문을 합니다. 기자인 척. 제가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우에다 총재님. 지금 미국도 유럽도 영국도 모두 앞으로 금리 인상을 더 하고 그걸 최소 2년 동안은 꾸준히 유지해야만 지금의 인플레 잡을 수 있을 거라고 모두가 한 목소리로 말씀들 하십니다. 사실 미국과 유럽 그리고 영국은요, 지금까지 굉장히 많이 금리 인상을 지속해 왔습니다. 하지만 일본만은 장기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는 게 목표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내내 재정 완화와 상대적인 엔저 약세를 고집해 오셨습니다. 잠깐 인플레가 오른다 하더라도 이것이 디플레이션을 벗어나려면 꾸준히 유지되는 모습이 나오는가 좀 더 확실하게 지켜봐야 한다고 주장하셨으면서죠. 예. 그 1년이 넘는 기다림 속에서 일본은 지금 사실 무역수지에 많은 타격을 입었고요. 또한 시간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엔저를 안정시키고자 정부와 중앙은행이 환율시장, 국제시장에서 금리 안정에 적극 개입하느라고 계속해서 일본 정부의 천문학적인 부채는 한계를 넘어서 더욱더 심각해져만 갔습니다. 실제로 작년 말과 금년 초에도 일본은 어마어마한 재정을 단지 엔저 현상과 YCC 정책을 유지하느라고 천문학적으로 쏟아부으면서 이러다 일본 망하는 거 아니냐 그런 걱정까지 나왔었습니다. 재정적으로 엄청난 손해였죠. 그래서 다들 이제 구로다에서 우리 우에다 총재님, 합리적인 우에다 총재님으로 금년 4월에 바뀌면 이제 이미 일본의 인플레는 중앙은행 목표치인 2%를 훌쩍 넘어서 3.5% 넘나든 지 오래됐고요. 이만하면 충분하지 않겠냐. 일본이 이번에는 엔저를 드디어 포기해도 되지 않겠냐고 모두들 내심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에다 총재님은 어쩐 일인지 그러지 않으셨죠. 지금 이 유럽 포럼 회의 자리로 건너오기 전에 바로 며칠 전에 일본 회의에서도 여전히 일본의 초완화 정책을 그대로 유지할 거고 YCC 수정할 생각은 아직 꿈도 꾸지 않고 있다고 분명히 그때 말씀하셨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일본 국제 수익률 곡선은 말도 안 되게 이렇게 왜곡되어 있고요. 또 달러엔 환율은 지금 일본이 잘 나간다 하는데도 이 말도 안 되는 정책 때문에 다시 또 작년 9월 위기 때처럼 145엔 밑에서 껐덕껐덕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은 자칫하면 디플레이션 탈출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고착화가 될 수도 있다는 조짐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예? 예. 이렇게 달러엔 환율은 미국, 일본 증시의 상황과 정반대로 마치 경제 위기라도 오려는 것처럼 정반대로 치솟고 있는 건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분명히 작년보다 금년은 현재 달러 독주 현상은 훨씬 안정되었고요.
그래서 대신 다른 중기축통화들, 특히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유럽의 유로화도 작년에 비참했던 1달러당 1유로라는 페리티 현상에서 벗어나서 지금은 상대적으로 매우 강세가 됐고요. 한때는 위기를 겪었던 영국의 파운드화 역시도 많이 회복되어 강해진 상태입니다. 그러면 일본 엔화 역시도 달러 강세가 많이 진정된 만큼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여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오히려 일본은 지금 오히려 유럽이나 영국보다도 갑자기 앞으로 경제 전망이 훨씬 더 밝아졌습니다. 누구처럼 바로 옆에 전쟁에 휘말려 갖고 경기 침체에 빠지려는 그런 여파도 보이지 않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화 혼자서만 지금 다시 작년 9월 세계 채권 시장에 위기가 왔을 때처럼 크게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아무리 봐도 일본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엔저 정책을 고집한다는 것에 아무런 효과도 없었고 설득력도 없어 보이는데요. 그런데도 이번에도 또 초완화 정책을 하신다고요? 마치 우리가 모르는 다른 사정이라도 있는 것처럼요. 어쨌든 지금 엔화 약세의 원인이 뭔지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어디 당사자인 우에다 총장님께서 직접 속 시원하게 설명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 질문은 아주 우에다를 죽이려고 작정한 질문이죠. 자, 우에다 씨 표정이 이렇습니다. 파월도 이 뜻밖의 질문에 굉장히 당황합니다. 저 새끼 누군데 지금 곤란하게 저 새끼 누구야 하는 거죠? 라가르드도 저 새끼 누구지? 저런 질문을 여기다 우리가 지금 다 적어준 질문만 하기로 돼 있는데 어디 와서 저런 곤란한 우리가 듣기 싫은 지금 질문을 하는 거죠? 베일리 총재님도 와 엄청 재밌어지네, 흥미진진하네 하는 거죠. 자, 우에다 총재가 답변합니다. 상당히 예리한 질문이군요. 역시 이런 국제무대에서 나오는 질문들은 제가 국내에 있을 때 받아보던 질문들과는 많이 다릅니다. 좋습니다. 제대로 한번 제가 답변해 드리죠. 최근 엔화 약세의 진짜 원인이 뭔지 그게 궁금하다 이겁니까? 제가 답변해 드리죠. 나선 겁니다. 가만 보니까 위에다도 심상치 않죠? 눈물에 똥꼬쇼가 나오려고 하죠. 지금 파월 표정이 좀 굳어집니다. 자, 위에다가 답변하기를 통화 가치는 상대적이어서 아무리 아무리 우리가 자체 노력을 해도 외부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여기 오늘 같이 계신 이분들을 보십시오. 난 싫어도 이분들이 자꾸만 금리를 올리겠다고 하면 또 우리 보고는 엔저를 유지하라고 한다면, 그래서 이제 달러 가치를 받쳐주다가 진짜 필요할 때 엔화 강세로 돌아가면서 엔캐리를 자극하라고 시킨다면 난 뭐 그대로 시킨 대로 따라야 할 뿐 아니겠습니까? 이 말은 안 했겠죠? 대놓고 이 말은 못 했겠죠? 하지만 결국 그날 인터뷰 내용을 보면 난 싫어도 이분들이 자꾸 금리를 올리겠다고 하면 엔저는 이 사람들 때문에 더 가속되는 거 아닙니까? 위기가. 아니 가만 보니까 그렇다면 결국 엔화 약세는 내가 문제가 아니라 이분들이 원인이겠군요. 정말이네? 내가 왜 여태 이걸 몰랐지? 야, 나 어제까지만 해도 엔화 약세 막아내느라고 저녁 늦게까지 밥도 못 먹고 회의하다가 지금 왔는데 비행기 타고. 생각해보니까 여기 이 양반들이 여기서 이런 소리나 하고 앉아있으니까 우리 일본 앞에 지금 진치고 있는 환특이 세력들이 도망가지를 않고 계속 겁을 안 먹고 우리 엔화를 더 발라먹겠다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네? 야, 정말 생각해보니까 이 양반들 너무들 하시네. 안 그랬어? 내 말이 틀려? 지금 그렇게 나오는 거죠? 자, 파월 뻥 찝니다. 라가르드도 좀 표정 안 좋죠? 데일리 총재 너무 좋아합니다 지금. 너무 재밌죠 상황이. 한 번 더 질문을 합니다 기자가. 듣고 보니 정말 그렇군요. 그렇다면 지금 미국과 유럽 그리고 영국 총재님들께서도 말씀하시길 지금까지 금리 인상을 1년 이상이나 지속했는데도 인플레가 잘 안 잡혀서 앞으로 조금 더 해야 된다고 말씀들 하시는데 사람들은 이러다가 큰 위기가 올까 지금 염려하고 있습니다. 우에다 총재님이 보시기에 이러한 통화정책이 진짜 효과를 보려면 앞으로 시간이 과연 얼마나 더 걸려야 할 것 같습니까? 다른 총재님들 말씀처럼 목표 물가인 2%를 달성하려면 정말로 앞으로 두어 번 더 올린 후에 2년 정도 유지하면은 잘 될 것 같습니까? 자, 우에다 이제 신났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겨우 그 정도 가지고 되겠어. 내가 아베 밑에서 통화금리 결정자로 참여했은 지가 벌써 25년 전이야. 그때도 목표금리 달성하겠다고 해봤지만 25년 지난 지금까지도 못 잡고 있어. 뭐 이런 식이면 결국은 잡히지도 않을 거 억지로 잡아보겠다고 금리만 올리고 고집하다가 다들 그냥 한 방에 넘어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뭐 나같이 못난 놈이 한다면 그렇다는 겁니다. 난 어차피 25년 동안 노력했어도 지금 보시다시피 실패한 무능력자고, 또 이제 혼자서 여기서 고집스럽게, 여기 훌륭하신 세 분들하고 다르게 나는 고집스럽게 정책을 잘못 펴서 애나만 꼬라박게 만든 못난이니까. 안 그렇습니까? 근데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다들 나보다 훨씬 똑똑하고 능력 있는 분들이시니까 이분들 말대로 절대 경착륙 안 가져오고, 앞으로 저기 금리 더 올리고 2년 동안 유지하면 모두가 해피엔딩 가겠죠. 맞죠? 내 말이 맞죠? 놀리는 겁니다. 데일리 총재 너무 좋아하죠? 자, 라가르드도 웃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끝내지 않죠? 내친 김에 한마디 더 합니다. 우에다씨. 말 나온 김에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 CBDC도 한번 얘기해 봅시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모두 한마음으로 CBDC 준비 중이신데 역시 과연 능력자분들이어서 그런지 저와 달리 참 대단들 하시네요.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도 아다시피 루저 못난이라서 이제 혼자서 그냥 YCC랑 환율에만 매달리느라고 아직 그런 대세는 제대로 쫓아갈 생각도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맨날 우리 일본은 과거에만 매달리는 구시대적 발상이 만연해가지고요. 오히려 내년쯤엔 디지털이 뭐야? 우리는 새로운 빳빳한 종이화폐나 한번 종이 지폐나 하나 더 만들어볼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맘에도 없는 소리 하는 거죠. 그치, 이왕이면은 신권에는 신사임당 얼굴 말고 내 얼굴을 파놔야겠네. 왜냐하면 지금 엔저의 신기록을 세우는 역사적인 인물이 바로 나니까. 자학개구죠. 데일리 총재 빵 터졌습니다 지금. 파월 굉장히 얼굴 안 좋고요. 계속 말합니다 위에다가. 그리고 이분이 나 4월달에 취임하고 나서 첫 국제 무대인데 무슨 중앙은행장이 원래 이렇게 세계로 뛰어다니면서 자기 나라 지금 그 문제를 살펴야 되는데 뭐 외국으로 이렇게 막 순회공항까지 다닐 줄은 나 꿈에도 몰랐네요. 전에 우리 구로다 형님 계실 때는 안 그러던데 왜 갑자기 올해는 갑자기 이렇게 똘똘 뭉쳐갖고 중앙은행장들이 막 세계로 순회공연하러 다니면서 나까지 부릅니까? 뭔 일 있어요? 뭐 때문에 그래요? 하면서 지금 넉살을 부리죠. 덕분에 이제 서울 구경 유럽 여행도 하고 아주 좋습니다. 다음에도 또 불러주실 거죠? 실제 이런 비슷한 얘기를 기자회견장에서 했다고 합니다. 너스레를 떨면서 이렇게 바쁜 줄 몰랐다. 각 나라의 중앙은행장 이렇게 세계로 다니면서 이런 얘기까지 하고 다닐 줄 몰랐다 하는 거죠. 파월이 이제 마무리 들어갑니다. 이거 우리 일본은행 총재님께서 참 유머 감각이 너무 넘치는 분이시네요. 덕분에 이 딱딱하기만 했던 자리가 굉장히 부드러워졌습니다. 라가르드도 이제 얘기하죠. 그래요. 우리 우에다 총재님 겸손한 모습도 무척 인상적입니다. 그래도 우리 모두는 지금 일본은행의 정책이 그 나라에 맞게 얼마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지 충분히 다 알고 있습니다. 하는 거죠. 베일리 총재만 빵 터졌습니다. 아니 나는 지금 사실 우리 영국은 지금 이대로 금리 인상하면 지금 모기지론부터 해서 모든 게 사실 터지기 일보 직전인데 못난이 루저는 지금 사실 난데 하면서 베일리 총재만 빵 터졌죠. 만담 한번 해봤고요. 별로 재미도 없었죠.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시해야 할 움직임이 뭔지. 즉 일본은행이 작년부터 당위성이 없는 논리로 무리한 엔저 정책을 유지하면서 자기네 경제를 크게 희생하면서까지 지금의 격동기에서 달러 강세를 일부러 받쳐주고 있다는 이 의혹, 거대한 마스터 플랜의 흐름 속에서 차기 기축통화 패권 싸움에서 일찌감치 미국의 신복으로서 일해오다가 코로나 때부터 발동돼서 세계화된 공급망을 단절시키기 시작했고요. 이제 작년 우크라 전쟁에 맞춰서 미국과 서방연합의 공식적 대응을 알리는, 즉 2022년 2월 22일에 공식 발표와 더불어서 즉 이번 작전 본편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와 함께 동시에 일본이 아시아의 가장 큰 우군으로서 미국과 배후 거대 금융 세력을 돕고 그 대가로 재림하는 새 시대에 다시 한번 미국의 오른쪽에 앉아서 아시아 최강의 군사대국이자 최고의 첨단 산업 선진국으로 다시 등극하겠다는 이 미략을, 이런 미략이 있을 거다 하고 저 혼자서만 의심해온 지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막연히 그러한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많은 정황상의 증거들은 그 이후로도 계속 튀어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역시 이거는 일개 개인의 저 혼자만의 힘없는 목소리고
의혹 제시일 뿐인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1년 3개월이 지난 지금 그로부터 드디어 저 말고도 지구 반대편에서 저와 비슷한 의문점을 느끼는 사람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이 시리즈를 지금 6부작인가요? 쭉 지금 예전부터 써가지고 지금 이어오고 있는데 이 시리즈를 거의 끝냈을 때 갑자기 이런 기사가 들어와서 추가를 했습니다. 7월 5일 기사입니다. 윌리엄 패색이라는 사람이 쓴 얘기인데요. 뭔 얘기냐? 유명 경제 칼럼니스트인 윌리엄 패색이 말하기를 신임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가 취임한 지 이제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는 이미 글로벌 시장의 신뢰를 잃었을 수 있다라고 평가했다. 무슨 얘기냐? 그가 말하기를 우에다 총재의 첫 3개월은 자기가 볼 때 점점 더 단절된 화면을 보는 것 같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 인상을 준다. 즉 한편에서는 일본 안에서 개선되는 경제 상황과 목표치를 이미 일찌감치 상회해버린 인플레이션, 거기에 엔화 가치 급락 등으로 BOJ가 지금 경제를 바라보면서 그동안 꾸준히 고집했던 시각은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동시에 다른 한편에서는 정책적인 실용주의보다는 더 많은 두려움 속에서 어색한 정적만이 흘러나오고 있다. 즉 뭡니까? 지금쯤이면 이미 충분히 일본도 정책의 변화를 줘야 되는데 자기가 볼 때 아무리 봐도 단절된 면이 보인다. 일부러 이 느낌이 너무 어색하다. 뭔가 우리가 모르는 뭔가 있나? 이 사람도 애둘러 말하는 거죠. 패색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추가 금리 인상 이야기가 계속 나오면서 지금 일본 도쿄는 최근에 엔화 하락을 연준탁으로 돌리려는 것 같다면서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데 갓 출범한 우에다의 BOJ는 파월의 연준에게 이번 라운드를 내주려는 것처럼 보인다. 미국이 가는 대로 일본은 손해를 감수하면서 끌려간다는 걸 지적을 한 거죠. 엔화 가치가 이러한 연준의 매파 성향 속에서 급격히 하락하고 있지만 BOJ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별다른 저항이나 간섭을 안 하고 별다른 개입 없이 이를 허용하는 것 같다는 의미이다. 이런 말은 굉장히 조심해야겠죠. 이런 사람들은 그 파문의 여파를 굉장히 좀 수사적인 그런 어구를 첨가를 해가지고 아주 애둘러서 알아듣는 사람만 알아듣는 식으로 조심해서 그 파급력이 크고 자칫 잘못하면 외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저처럼 대놓고 만담까지 섞어가면서 이 새끼 저 새끼 이랬네 저랬네 동네 사람들 이거 보소 호떡집에 불났어 이 사람은 그렇게 못하겠죠. 그래서 기사를 이렇게 썼지만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엔화 가치가 지금 연준의 매파적인 성향 속에서 급격히 하락하고 있으면 그런데도 BOJ가 아까 말한 이미 일본은 개선되는 경제 상황, 목표치 상회하는 인플레이션 등등으로 뭔가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져야 되는데 왜 그런지 우리가 모르는 더 많은 두려움 속에서 어색한 정적만이 흘러나오면서 별다른 개입 없이 오히려 미국한테 휘둘리면서 이를 허용하는 것 같다. 탁 집어서 이 사람도 의심하기 시작한 거죠. 지금 일본이 양적 완화 정책을 계속 연장하겠다고 또 얘기를 했는데 자기가 볼 때 이것은 매우 잘못된 것으로 앞으로 판명될 수 있다. 어쩌면 우에다 총재는 실제로 양적 완화에서 우리가 모르게 일종의 출구를 계획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관측했다라는 기사가 7월 5일에 나왔습니다. 드디어 이제 어떻게 될지 봐야겠죠. 그리고 또 바로 이런 기사도 떴었습니다. 7월 7일 날 주말에 떴었는데 무슨 기사냐면 미스터 N이라고 불리는 통화정책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일본에서 사카키바라 에이스케 전 재무성 차관이 이런 말을 합니다. 며칠 전에 달러당 엔화 환율이 160엔도 넘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런데요, 재밌는 거는 만약에 긴축 전환을 하게 되면 뭐 내년 말이나 아주 한참 뒤에나 금리 폐기하고 뭐 YCC 포기하는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년쯤에 그럴 긴축을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 뭔 얘기다. 말은 하는데요.
지금 이 사람의 과거 행적을 보면 지난 9월에 일본의 엔화가 150엔을 까딱까딱 넘을 때 그 위기 상황에서 갑자기 일본은행이 회의를 하고 달러당 엔화 환율이 145.90엔까지 치솟았을 때 145엔 넘었을 때부터 거의 25년 만에 처음으로 일본은 시장에 개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인 10월에 환율이 150엔을 넘자 그때는 다시 시장에 개입하면서 엔화 방어에만 돈을 650억 달러를 그때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지시한 사람이 바로 이 재무성의 차관, 돈을 집행하는 재무성의 이 실질적인 권력을 가진 미스터 N이라 불리는 사카키바라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한테 작년 9월 10월에 이렇게 빠르게 환시장에 개입했을 때 얘기를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자랑스럽게 내가 차관 시절에는 예전에는 도쿄에서 새벽 2시에 보고받고 전화받고 일어나가지고 미국 거래를 모니터링하고 야 환시장에 지금 정부가 개입해라 돈 써라 하고 새벽 2시에 일어나서 명령을 내린 적도 있었다. 이 사람의 정권이 어마어마하고 실제적으로 환시장에서 자기가 좌지우지하는 사람이란 거죠. 그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당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미리 예고 없이 개입하는 거 갑작스럽게 모든 사람의 예상을 뛰어넘고 예고 없이 갑자기 개입하는 것이 오히려 오늘날의 엔화 방어를 위해서는 그게 가장 효과적인 전략일 수 있다라고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즉 시장에는 계속 언제쯤이면 일본이 엔화 정책에 대해서 방향을 선회할 거다 말들은 이렇게 뿌리지만 실제 작년이나 그런 경험을 봐도 갑자기 일본이 뭔 일을 터뜨리면서 되는 거는 시장에 전혀 예고 없이 자기들이 개입하는 것이 자기들이 볼 땐 가장 효과적이고 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라는 얘기죠. 사실은 그는 내가 만약에 현재 당국 책임자라면 지금 이 순간 기습적으로 개입했을 것이다. 이 145엔 며칠 전 찔렀을 때 얘기입니다. 자기 같으면 그때 개입했을 거다. 그러면서 한동안 조용히 쉬다가 시장이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개입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개입하는 거는 이 하루짜리 환율 방어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날 7월 7일에 있었던 이 하루짜리 잠깐 내리는 게 아니고요. 작년 12월에 구로다 총재가 그랬던 것처럼 갑자기 모여가지고 비밀리에 회의를 했는데 그 회의에서 나온 내용이 뭔가 봤더니 오늘부터 잠깐 YCC 정책 한계를 0.5에서 뭐 1.0 뭐 그런 식으로 올린다 해가지고 사실상 금리 정책에 변화를 주는 금리 인상으로 돌아가는 거죠. 일본이 그런 거를 깜짝적으로 앞으로도 얼마든지 자기 같으면 했다 이런 얘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앞으로 이 시스템이 일본에서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가가 굉장히 전세계 채권시장에 큰 충격을 주면서 여름 태풍을 일으킬 수도 있는 거고 사람들 말로는 내년이나 돼야 이런 일이 생길 거다 하는데 정말로 하반기에 갑자기 예고 없이 또 이럴 수도 있다는 거 우리가 잘 지켜보자 여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드디어 상반기 결산 3부작과 하반기 예측 3부작을 끝내겠습니다. 그동안 긴 얘기 어렵게 따라오신 소수의 몇 분들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감사드립니다. 모두 행복하세요.